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상표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상표권의 특성 가운데 용익성 또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법에 물권에 있어서 용익물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권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부동산도 남에게 사용토록 하고 임대료 받듯이 이것도 남에게 자기 등록 상표권을 허락하고 그에 따른 사용의 대가로서 이제 사용료 즉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현행 상표법상 상표 사용권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약정 사용권 그리고 법정 사용권. 즉 약정 사용권은 계약의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해지는 사용권 라이센스죠. 그리고 법정 사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한 것이 아니고 상표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그러한 상표 사용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먼저 앞선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이 특허나 실용실현이나 디자인에서는 실시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상표법에서는 사용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작권에서는 이용권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다 마찬가지 라이센스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뉴욕에 그 The Licensing Journal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영어로 이제 논문을 Legal Aspects of Trademark Licensing in South Korea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상표법이 물론 가장 중심이 됩니다만은 라이센스는 그 밖에도 이제 공정거래법도 관련되고 또 세법도 관련되고 민법적인 것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상표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유명한 패션 브랜드라든가 뭐 영화나 캐릭터 이런 거 라이센스 계약서도 영어나 뭐 한글 또는 일문 이렇게 작성도 해주고 검토도 해주고 또 협상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변리사 여러분 되시면은 이제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약정 사용권은 크게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상표법 95조에는 전용 사용권, 그것은 exclusive license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조에는 통상 사용권, non-exclusive license다 해서 위에는 독점, 밑에는 비독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로 정한 사용권, 법정 사용권에는 이제 98조가 특허권 등 존속기간 만료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이것은 이제 입체 상표와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가, 저촉되는 경우가 있던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해결책으로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99조에 보면은 선 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즉 선사용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제 사용권은 없어요. 상표에는요. 특허법과 같은 강제 실시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상표에는 강제 사용권이다 이런 것도 없고 뭐 특허에는 통상 실시권 허여 심판 이런 게 있잖아요. 상표에는 그런 통상 사용권 허여 심판 이런 거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다음부터 이제 약정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정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 라이센스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 그래야 이 현행법이 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제 상표 사용 허용할 것이냐,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상표 등록을 해주면 상표권자에게 그 지정 상표에 관해서 등록 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인데 상표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상표권자가 이게 사용토록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제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놓고 봤을 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이것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게 한다면 똑같은 상표가 시장에서 이렇게 두 개의 상품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게 한다. 그래서 수요자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금지론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이것은 상표의 기능 중에 출처 표시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의 견해예요. 그런데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출처가 더 중요하냐는 거야. 그게 아니고 동일한 상표가 붙어있는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 그것이 품질이 동일하다면은 그 상품이 적법하게 상표권자의 어떤 허락에 의해서 유통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상표권자의 재산, 상표권은 하나의 재산권인데, 지식재산권인데, 지식자 빼면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의 행사의 한 일환으로서 남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거,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상표권자의 재산권의 그런 것을 행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요자에게도 그 상표권자나 그런 사용 허락받은 자가 만든 상품이 품질만 동일하다면은 수요자 이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허용을 해야 된다 하는 허용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금지론의 입장에 있다가 출처표시를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좋아. 품질 보증만 보장이 된다면은 그럼 허용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서구에서 이렇게 그 라이센스 제도가 흘러온 입장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그 연역을 봤을 때 어떠한 그러한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5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라고는 하는 거야, 백그라운드를. 1단계는 1949년에 상표법이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상표 사용 허락 제도를 인정 안 했어요.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를. 그렇게 이제 인정 안 했고, 다만 이제 1960년부터 66년까지, 이거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뭐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세계에서 뭐 밑에서 4번째인가 5번째 나라였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우리가 뭐 자본이 뭐 있어 솔직히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 약간의 땅하고 맨날 보릿고개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른들로부터. 그런 나라였어. 뭐 공장이 변변한 게 있어 보였어요. 공장 변변한 건 다 북한에 있었어요. 북쪽에. 만주 일본 애들이 잡아먹으려고 거기다가 군수 기지 딱 만드나 거기다가 딱 공장 때려놓지. 남쪽에는 뭐 별 볼 일 없었다고 사실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변변한 게 없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2가지야. 죽으나 사나 뭐야, 자력갱생. 그저 땅 파가지고 또 뭐야, 경작해서 나눠 먹고 또 보릿고개 맞이하고 땅,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나라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영원히 발전 못해. 그런 게 아니고 개방경제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선은 우리가 힘드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면 제일 좋지 뭐. 얼마나 좋아. 그러나 현실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해? 지금 내 자식 굶어 죽어가게 생기는데 보릿고개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되는 거 봤을 때, 주변에도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내 주변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봤어요. 그래갖고 막 그 엄마가 막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내 후배 일부 애들도 점심 때 학교 오면은 막 도시락 못 사가지고 수돗물 먹고 그냥 축구 똥벌이나 차가면서 배 볼록해가지고 물만 먹어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 못할 시절일 거야 아마. 근데 그런 때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자력갱생 해가지고 이게 뭐야, 전체 국민을 먹일 식량이 나타나지라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여.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뭐야, 돈이라도 꿔가지고 와서 먹여야 할 거 아니야.
한 국가도 마찬가지야.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자존심 상하지만 끌어들여가지고 야, 돈 좀 꺼주라. 또 기술도 꺼주라. 그 대신에 내가 노력은 제공해줄게. 노동은. 그럼 너희는 싸게 만들어가지고 가. 그럼 우리는 거기서 남는 그걸 임금을 이제 쳐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한 나라야, 솔직히. 그래서 오늘날은 세계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7번째 경제 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뭐 대통령도 자랑하고 다니던데, 선진국 됐다고. 그런 나라라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 외국은 우리 뭐 선진국이라는데 우리는 욕심이 커서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야, 아직도. 그런 건 좋은 거야. 아무튼 부족한 걸 느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정신은요. 아무튼 이 당시 그래서 외자 도입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자본을 투자하려니까 야, 돈도 주고 좋아. 그러면 기계도 사줄 돈도 꿔줘. 그 다음에 상표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 특허도 빌려줘. 사용하도록 이렇게.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상표 라이센스 허락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은 그런 제도가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한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빼고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안 해줬어. 그러다가 이제 2단계쯤 와가지고는 이게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겠다. 해줘야 되고 또 국내에서도 또 그런 것이 필요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브랜드를 해가지고 써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데 조건은 뭐예요? 품질의 동일성이 보장된다면 해주는 거야. 아까 우리 허용론이 그거 아니에요. 상표권자 재산권 행사를 한 유형으로 라이센스를 허용해 주되 수요자 이익을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상표법의 목적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품질만 같다면 누가 갑이 만들었든 을이 만들었든 지들끼리만 합법적이라면은 나 수요자인 병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러면 수요자에게 손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품질의 동일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때는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국가가 그 계약서를 보고 이 계약서들을 만들면은 수요자에게 수요자의 이익을 해야지 않겠다. 즉 품질의 동일성이 보장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야.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제스. 그래서 그 당시는 품질의 동일성이 보장된다면은 해준다 이렇게 상표법에 돼 있고, 그럼 어떤 경우가 품질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경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상표법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건 상표법 시행령이지 뭐. 그래서 상표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 당시 상표법 시행령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품질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유형으로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여섯 가지가 합작 투자 계약,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 그 다음에 기술 도입 계약, 그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이 따라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원료 공급 계약, 그 상품을 만드는데 그 상표권자가 원료를 공급을 해줘. 자기가 만든 오리지널 제품과 똑같은 품질을, 또 똑같은 기술을 제공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가 어떤 지분을 참여해. 합작투자 계약으로.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는 용어를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통상사용권이라고만 했어. 통상사용권 설정을 인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전 규제적인 방법으로 품질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식으로. 이런 것이 이제 2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3단계는 1986년에 이제 그 상표법이 개정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미국이 굉장히 그 무역수지 적자를 봤어요. 무역수지 적자를 봐가지고 레이건 행정부 때 통상압력이 굉장히 심했다고. 일본, 너희들, 한국, 너희들, 아시아 4마리 용들, 니들 다 그냥 해가지고, 여기는 너희한테는, 비싸게 팔고, 내수의 시장에서는, 미국한테는 엄청나게 싸게 팔아가지고,
시장 마켓 쉐어를 장악을 해가지고 미국 돈 다 긁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적자고 너희는 흑자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거 언페어한 거 아니야? 언페어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이죠. 언페어 트레이드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률이나 정책이나 그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국의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인해가지고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종합무역법안, 옴니버스 트레이드 액트라는 것을 레이건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 그 당시 슈퍼 301조 뭐 신문에도 어마어마했어요. 그게 슈퍼 301조라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7사 조사도 나오고 일본의 조사 나오고 말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걸 페어하게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중에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야? 라이센스를 까다롭게 하느냐는 거야. 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좋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거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했느냐? 왜냐 미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두산이 지금은 뭐 중공업하고 뭐 담수 이런 거 만들고 뭐 화학 중화공업을 이렇게 갔지만 두산이 옛날에는 뭐야? 코카콜라 들여다 팔고 코닥 들여다 팔고 그 다음에 KFC 들여다 팔고 이런 소비재 그것도 뭐야 주로 그다음에 어느 회사 또 폴로 이런 거 들여다 팔고 다 라이센스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아니면 이런 거 사업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핵심이 뭐야? 상표 아니야. 그러면 그게 오리지널이 누구야? 다 미국 기업들 아니에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내 상표 제대로 보호해주고 나 거기서 라이센스 주려고 그랬는데 뭐 합작 투자를 해야되는데 원료 공급을 해야되는데 기술도 너무 까다롭다는 거야.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자기들 제대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한국에서 로열티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봐요. 우리나라 휴대폰 로열티 얼마나 나가? 몇 조씩 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삼성이 막 이렇게 뭐 퀄컴이나 막 이런 데 주는 돈이 몇 조래잖아. 로열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까다로우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적자 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너희는 왜 사전 규제 쟁개해가지고 너무 까다롭다는 거지.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상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권이라고 용어를 바꿨어. 통상 빼고. 그 다음에 사전 규제 방법을 그래 그러면 우리 사회규제적으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항도 없어져 버렸어. 대통령 시행령 그것을 품질 동일성 보장. 대신에 그러면 수요자 입장은 어떻게 수요자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장을 하는 거야? 좋다 이가 다 대신에 허용해 주는데 니들이 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뭐 유사는 말할 것도 없고 동일한 상표를 사용 허락받은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을 했어. 그거는 그만 보면 뭐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허락받은 등록상표를 허락받은 지정상품에 사용을 했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형식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품질에 오인을 가져오게 한다든가 타인 상품 출처와 관련해서 혼동을 가져오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상표 등록을 취소시키겠다면 상표권이 날아가는 거야. 에? 폴로 상표 날아갈 수 있고 필라 상표 날아갈 수 있고 뭐 이 코닥 상표 날아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상표권 취소 안 당하려면 어떻게?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듀 딜리전스를 다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표권자는 뭐야? 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돼 있어? 인스펙션 조항을 넣잖아요. 그 워킹 아워에 일하는 근무 시간에 언제든지 방문해가지고 인스펙션해서 품질을 제대로 오리지널 제품하고 제대로 맞춰서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상표권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품질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품질에 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지시키도록 그럼 자기도 기술을 제공하거나 뭐 여러 가지 지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열티 갖고 가 계약 좋아 자유롭게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대신에 니들이 사후에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내몰라라 하고 로열티 갖고 가는 거에만 관심 있고, 품질은 뭐야, 우리나라 이런 수준이랑 소비자들은 알고 해서 샀는데 뭐야, 막 저기 뭐 후진 거 뭐 품질 해가지고 하면 소비자는 속는 거 아니야. 에? 그런 걸 너희들이 놔뒀어? 그러면 너 상표 등록 취소시켜 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기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만약 여건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인들 있잖아요. 이해관계인은 상표 등록 취소 심판 해가지고 상표 등록도 취소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권자는 뭐야,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봐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건 사용권 등록도 취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상표권자에게 사용 감독 의무도 부여하고, 사용권자에게는 또 정당 사용 의무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 규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3단계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좀 억울합니까? 3단계. 미국 애들은 참 나쁜 놈들이라, 죽일 놈들이야. 진짜. 이러니까는 밤이고 나오고 말이야, 막 이러나? 그렇게 했는데, 그럼 거꾸로. 지금 우리가 BTS, K-팝, K-푸드, 이런 걸 또 K-브랜드, 중국에 라이센스 주고, 뭐, 인도네시아 라이센스 주고, 막 그런다고 쳐봐. 멕시코에 라이센스 주고. 그런데 우리 그걸 제대로 보호를 안 해주고 막 그런다고 쳐봐. 우리가 지금은 억울한 거, 우리 입장에서 지금은 뭐야? 우리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걔네들 너희들 법 이렇게 안 바꾸면 우리 진짜 뭐 너희는 교육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나가겠지. 예? 예. 마찬가지야.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4단계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4단계는 1990년에 이제 법을 바꾸면서 이것을 다시 전용 사용권하고 통상 사용권으로 나눴어, 용어를. 용어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것처럼 라이센스를 줬는데, 사용권 허락했는데, 뭐야, 품질의 오인의 차이를 가져온다든가, 또는 뭐야, 뭐 혼동을 가져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뭐야, 수요자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수요자 이익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중소송적인 성격으로 뭐야,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뭐야, 누구든지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사용권자는 그런 일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더욱 조심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중소송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5단계로 넘어왔어. 5단계. 5단계는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이 이렇게 교섭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FTA 하면서 종래는 전용 사용권의 설정 능력은 효력 발생 요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1년에 법 바꾸면서 이것을 대항 요건으로 이렇게 바꿨어. 대항 요건으로. 왜 그랬냐면은, 왜 그거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실질적으로는.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까요? 갑이 을한테 전용 사용권을 줬어. 그러면 갑은 병한테 그와 중복되는 것을 라이센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을 뿐만 아니라 뭐야, 갑조차도 그걸 쓸 수가 없어. 전용 사용권을 줬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그래갖고 딱 등록을 했어. 예? 근데 문제는 을이 로열티를 제대로 안 줘.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 계약을 해지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 근데 뭐야, 을이 전용사건 등록은 상표 원부에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면 해지를 원인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한테, 야, 너 이거 없앨래니까 인감증명서 내놔. 그 다음에 막 포기서하고, 전용사건 포기서하고, 그거 하기. 을이 주겠어요? 갑과 을은 이미 분쟁이 붙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안 주지, 안 줘. 그러면 어떻게, 갑은 을을 상대로 전용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그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이 인감증명서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그걸 첨부해야 그때서야 전용사건이 이제 말소돼. 그러면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동안은 뭐야, 갑은 병하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병이
이거 말소가 안 돼가지고 나 괜히 했다가 우리 전용사용권 침해죄라 그래가지고 나 형사고소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약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값은 뭐야? 로열티 을한테 못 받지? 병한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잃지?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게 되잖아요. 그 소송대로 가게 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사용권자 라이센스를 주로 많이 주는 입장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뭐야? 장애 요인이 되거든, 자기 재산권 행사에. 그러니까는 설정 등록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지 달라. 그냥 대항 요건으로 해달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냥 단순히 효력을 대항으로 뭐 하듯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꾼 게 아니야. 다 이유 비즈니스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라이센스 제도가 흘러온 배경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음과 같은 상표법 조문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이제 쉽게 되실 거예요. 그럼 먼저 전용사용권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통상사용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제 조문이 중요한 거니까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5조 전용사용권 해가지고 1항은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증명포장권 이런 것은 전용사용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잘 기억해 놓으세요. 객관식 이런 데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3항은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설정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독점한다. 이것이 이제 통상사용권하고 차이예요. 전용은 독점인데 통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문을 볼까요? 그 다음에 사항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품 보면은 본 제품은 어느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또는 판매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그리고 뭐 여기 제조원 누구, 뭐 판매원 누구,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자기네 게 아니고 외국의 어느 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상표권자도 모르게 막 되게. 그 다음에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용사용권자도 이제 부동산에도 임대가 있고 또 임차인이 또 전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대를. 그런 경우에는 항상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라 상표권자 소유권자니까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어떤 채권 담보로서 질권을 설정한다 할 때도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해서는 이제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한 그런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또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사용권의 등록의 효력, 이런 것이 가끔 또 이 객관식에 종종 나와요. 1차에 나오기도 하고 또 2차에 섞여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립니다만은 상표권에 있어서는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대개가. 근데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은 등록이 대항 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가. 그거를 딱 구분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효력 발생 요건이냐, 대항 요건이냐, 이걸 자꾸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 이럴 때는 크게 상표권에 관한 거면 등록은 이제 효력이고, 전형이나 통상은 등록은 되게 그 대항 요건이다. 대개는 크게는 이렇게 큰 보시면 돼요. 이제 세세적인 것을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지만은, 그래서 전형 사용권의 설정, 또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은 또는 처분의 제한,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을 해야 이제 그만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냥 소멸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포기에 의한 소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소멸에는 혼동에 의한 소멸도 있어. 혼동에 의한 소멸. 전형사용권자 갑이 을에게 전형사용권을 줬어. 근데 갑이 상표권자인 갑이 을에게 전형사용권을 줬는데 갑이 뭐야? 을 회사를 흡수 합병해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혼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합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멸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유는 전형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여기도 뭐야? 이것도 포기에 의한 소멸이야. 예? 예. 혼동에 의한 소멸은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형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나 미국 회사나 일본 회사하고 전형사용권 체결을 했어. 근데 등록을 안 했어. 에? 근데 나도 모르게 미국에서나 일본에서 그 회사가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 나 너 몰라. 이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가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게 등록을 해놨으면 대항력을 갖는데 등록을 안 해놨으면 뭐야?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기랑 계약한 놈, 너 그놈한테 너 계약 위반이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새로운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고 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사용권 했으면은 가능하면은 등록해달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할 때 잘해서 이렇게 하는 쪽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사용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이런 포괄 승계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형사용권에 관한 조문들이고요.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전형사용권의 의의. 전형사용권이 뭐냐? 상표권자가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표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권적 권리의 일종이다. 독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에 준한다. 민법상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다 해서 준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그 조문들을 가지고 특성을 보면 독점성이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전형사용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나 형사적인 그런 조치가 가능한 배타성 있는 권리고 부종성의 권리. 이건 뭐냐면은 이제 주된 권리가 상표권이잖아요. 상표권이 소멸하면 전형사용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거지 뭐. 부종성 있는 권리고.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이제 상표권자가 갱신을 안 해버려. 그래서 상표권이 소멸돼 봐. 전형사용권도 소멸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할 수도 있고요. 재산권이라. 또 이거 용익성. 즉 뭐야. 상표권자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통상사용권을 줄 수가 있어요. 전형사용권자도. 그걸 서브 라이센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브 라이센스 이코는 non exclusive license야.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성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까요? 이제 설정인데.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형사용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형사용권 계약서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두꺼운 계약서도 있고 특허청에 신고용으로 따로 그냥 한 장짜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다. 그 원래 계약서에 터 잡아서. 왜냐면 그 계약서에 뭐 로열티는 얼마다도 나오고 뭐 어쩌다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 내용도 너무 두껍고
이거 다 또 영어로 됐으면 이거 또 국어주의니까 막 다 한글 번역해서 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특허청의 등록용으로서는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 설정 범위 내에 설정할 때 이 계약서를 할 때 딱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뭐야? 사용허락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몇몇 호, 문상표 이렇게 써야겠죠? 사용허락 상품, 등록상표에 원부에 등재된 지정상품들, 등록된 지정상품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실제 거래사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당사자들이 꼭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리사나 변호사를 끼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예? 그냥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 그것을 다시 변호사나 변호사를 찾아와. 예를 들면은 상품에 예를 들면은 티셔츠, 뭐 숙녀복, 신사복, 아동복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봐. 예? 근데 계약서에 사용허락 상품 해가지고 뭐라는 줄 의류 이렇게 적어놔. 그게 등록될 것 같아요? 특허청은 안 받아줘. 왜냐면 지정상품이 없잖아, 의류가. 신사복, 티셔츠, 숙녀복, 아동복 이렇게 돼 있지. 그거랑 일치시켜야 돼, 명칭을요. 에? 그런 걸 염두에 두면 뭐야? 상품을 추가해야 된다. 지정상품 추가 등록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돼. 아무튼 사용허락 상표, 사용허락 상품, 그다음에 사용허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계약을 이제 내년이면 존속기간 만료야. 예? 2022년 6월 1일 날 존속기간 만료야. 근데 오늘 2021년 예를 들면 6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다고 쳐봐. 그래놓고 앞으로 5년 이래. 예? 2026년 6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2년 6월 1일에서부터 또 갱신을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사용허락 기간 이것이 등재가 될까요? 지금은 등록이 안 돼. 둘로 나눠야 돼. 등록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대학력을 갖고 해서 그러면 2021년 6월 1일부터 22년 6월 1일까지만 새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이상표를 갱신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때 가서 또 다시 2022년 뭐 6월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야 돼. 예,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아무튼 사용허락 상표, 사용허락 상품, 사용허락 기간, 그 다음에 사용허락 지역은 대개는 이제 다 대한민국 전역을 얘기하죠. 예, 상표에 있어서는. 특실의 경우에는 가끔 지역을 쪼개, 예? 경상도, 경상남북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쪼개는 수가 가끔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정 범위예요. 설정 범위가 사용허락 상표, 사용허락 상품, 사용허락 기간, 사용허락 지역 이것이 뭐야? 그 설정 범위야. 그 다음에 상표권이 공유다. 그러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동의를 받아야 그 상표권에 관해서 타인의 전용 사용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야. 임의로 막 사용허락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아까 업무 표장, 단체 표장, 증명 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 사용권 설정할 수 없다. 이것은 설명을 드렸죠. 이 미출친 부분들은 다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들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용 사용권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래에는 효력 발생 요건이었으나 현재는 뭐야? 대항 요건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이렇게 법이 그동안 이렇게 흘러와서 바뀌었는지 언제 연도까지 물어보는 건 없어. 지금은 대항 요건이 효력 발생 요건인지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전용 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을 취득한 데에 서 그 효력이 발생하죠. 즉 대항할 수가 있다. 이거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효력이야 이제. 그럼 전용 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표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자도 사용 못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 못합니다.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즉 설정 범위는 아까 설명드린 사용하라 상표, 사용하라 지정상품, 사용하라 기간 이런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등록상표라는 것은 그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로 인정되는 상표. 이게 흑백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공룡 도형이 있었어. 근데 거기다가 초록색을 입혔어. 실질적으로 다 같은 거잖아.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그냥 등록상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표법에 이렇게 225조에 특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색채상표로 된 거, 즉 색채나 색채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 등록상표가 색채상표다. 색채상표라는 것은 좁은 의미 색채상표는 뭐예요?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색채상표라 했죠. 이렇게 든 등록상표, 여기에 대해서는 이 특칙이 적용이 안 돼. 그때는 색깔을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상표가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적용하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권자도 전현상 설정하면은 특별히 달리 약정한 바가 없으면은 그 설정 범위는 등록상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서에 상표권자는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약정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집어넣는다. 이런 걸 영어로 뭐라는데 과거 옛날에 설명했는데 soul license라고 하는 줄 알았죠? 소울이 혼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소울 라이센스라고 그래요. 영어를 쓰는 사람. 미국에서는 소울 라이센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상표권자의 값도 쓰고 전용상표 을도 쓰고 이런 걸 소울 라이센스다. 그러려면 특약이 있어야 돼.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표권자는 전용 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용사건 부정성이기 때문에 상표권 포기에 소멸되면 전용사건도 없어지는데 전용사건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인에게 전용사건자라는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자의 동의 없이 막 임의로 막 포기해? 그건 안 되는 거죠. 허락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용사용권자는 이제 독점권을 갖는 거니까 배타성 있는 권리니까 침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또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조치 청구권 이런 것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상표법에 의해서. 또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전용사용권 침해죄가 돼가지고 상표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상표법 위반이 돼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용사용권자도 이제 권리범위와 게시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해서 상표권의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즉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얘가 쓰는 거는 내 지금 전용사용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거야 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사용권자는 어때요?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 이렇게 권리범위 심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이해관계는 할 수가 있는데 통상사용권자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이야. 상표권자부터 권리 대항을 받은 사람, 침해자라고 의심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해관계인이고 통상사용권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하게 되면 그 설정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 등록상표 사용권이 제한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것은 뭐랬어요? 상표권의 효력은 크게 둘로 나눈다 그랬죠. 적극적 효력하고 소극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효력은 뭐야? 이제 사용권이야. 근데 소극적 효력은 뭐야? 주로 금지권이야. 그러니까는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거야. 적극적 효력이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소극적 효력까지 제한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못하지만 남이 사용하는 거, 제3자가 쓰는 거, 그거는 권리 행사할 수가 있어. 상표권자도. 전용사용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상표권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그 상표를 정당한 법적 권 없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제3자에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 위반죄, 즉 상표권 침해죄로 이렇게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전용사용권도 침해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용사용권자도 전용사용권 침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표권자는 못해. 전용사용권자 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전용사용권 설정하게 되면은 사용을 못하잖아. 상표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했었어야 해야 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권 때 설명드리면 그 판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어 왔는데 판례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거야. 네가 쓰지도 않는데 무슨 손해가 있어.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네가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쓰고 있다면은 네 물건 살 거를 소비자들이 이 사람 물건을 샀다는 거니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가 쓰지도 않는데 뭐 무슨 저기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거야. 형사적으로는 될 수 있어도. 그렇지만 뭐야 금지 청구 본안 청구 소송은 내 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침해자에 대해서 가처분은 안 돼. 왜냐면 너 쓰지도 않는데 급할 게 뭐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야. 가처분인 건 뭐야 급하니까 임시라도 이렇게 처분해 주세요. 이게 가처분 아니에요? 가처분은 프로비저널 인정션이잖아. 영어로 프리리미너리 인정션 또는 프로비저널 인정션. 임시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쓰지도 않는데 급할 거 없네. 그러니까는 가처분은 안 받아줘요. 근데 본안에는 당연히 상표권은 있는 거니까 받아주고 현재까지는 침해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아직까지는 판례가 그래요. 그렇지만 가처분은 안 되고 손해배상 그것도 안 돼.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전용사용권을 줬다. 그럼 사용권은 없잖아.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게 판례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고난도로 나올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인데 전용사용권자는 이제 이전할 수가 있어요. 이전성이 있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대신에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상표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이전의 경우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를 원인으로 전용상표 이전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법조문을 분해를 하면은 근데 이렇게 상표권자 동의를 얻어서 전용상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그건 지체 없이 특허청정에 신고를 해야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용 사용권이 공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을병이 나 공동으로 동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갑하고 이렇게 해서 을병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수도 있잖아요. 을병이 동업자야. 그런 경우는 이제 전용 사용권이 공유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그 지분을 양도할 수가 없어요. 정에게 이렇게 병이 내 지분을 요 사람한테 넘기겠다. 그러면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것은 마찬가지, 상표권 공유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누가 개입되면 을하고 병이 각자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설정 범위 내에서. 근데 병의 지분이 정한테 가면 을도 모르게 가면은 을이 대기업이다 그러면 을은 정이 대기업이다 그러면은 을은 자기 지분적 재산적 가치가 줄어들고 사업에도 영향이 올 수가 있고 동업관계 신뢰도 훼손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동의 없이는 이전 못해. 이전 못하는데도 실제 거래사에서는 모르니까 막 이전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는 거야. 그러면 변호사한테 찾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통상사용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전세권자는 상표권자의 이제 동의를 얻으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전세권자가 이렇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3자에게 대항 요건이고요.
네, 전용 사용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그 전용권자에서 통사용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 이런 지분을 넘기나 뭐 통사용권을 누구에게 주나 누가 껴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전용 사용권자 공유자 모두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다 공유에 관한 조항 이런 것들이 여기 적용된다든지 상표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질권 설정도 마찬가지야. 전용사건자, 상표권자 동의를 얻어야만 그 전용사건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그것도 등록을 해야 대항 요건이야.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고 또 전용사건이 공유다 하면 다른 공유자 전용사건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전용사건자 질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권자는 등록상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용 사용권자나 통상 사용권자하고는 달리 질권자는 뭐야?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효력은 아까 이제 쭉 이제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전용 사용권의 설정, 뭐 이전, 뭐 이런 등등 이전,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조문을 봤죠? 이런 것들은 대항 요건이라고 했죠. 대항 요건. 등록이. 이것도 전용 사용권 목적은 질권의 경우에도 이런 설정부터 이전부터 변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처분 제한 이런 것들은 다 대항 요건이라 했죠. 근데 소멸은 반드시 앞에 몇 자가 붙는다 했어. 즉 뭐야? 포기한 소멸 이렇게. 포기한 소멸. 혼동한 소멸은 아니다. 질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포기한 소멸. 혼동한 소멸은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전용 사용권자에는 이제 의무가 따라. 첫째, 아까 우리 조문에서 본 것처럼 자기 명칭 표시 의무가 있다 그랬죠. 전용 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해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 그로 인해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이러면은 그 전용 사용권 등록은 취소될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뭐야? 상표 등록도 취소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표권자는 어떻게 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뭐야? 야, 너 왜 명칭 표시 안 해? 상품에. 어? 너, 네가 상표권자가 아니고 사용권자라는 거 표시하란 말이야. 그 제품에 승인을 해줄 때 대개는 샘플을 보내게 해요. 그래서 어프로블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하라 한다 그런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했는지 포장 라벨이라든가 뭐 광고물도 다 보내라 그래 샘플로. 이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명칭 표시 의무 안 했으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게을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야 상당한 주의를 다 안 한 거야. 그럼 상품도 취소할 수가 있어.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보낼 때는 그렇게 하고 뭐야 만들 때는 빼고 이렇게 하는 속이는 수가 있잖아요. 전용사건자가. 그런 경우에조차도 상표 등록 취소하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거는 상표 등록 취소 안 되고 다시 전용사건 등록은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표권자에게는 사용 감독 의무 또 전용사건자에게는 정당 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그 다음에 정당 사용 의무인데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 범위 내에서 사용 허락받은 등록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조문을 잠깐 볼까요? 여기 이제 120조에 보면은 전용 사용권자가 지정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사는 좋아. 근데 뭐야? 지정 상품, 설정 범위 내에 있는 지정 상품을 사용 허락을 받은 등록상표를 사용을 함으로써 오인을 가져오거나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야? 오리지널은 하이 퀄리티인데 상표랑 상품은 똑같아. 근데 뭐야? 로우 퀄리티를 만들어. 이렇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야? 품질의 오인을 가져오는 거라고.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 아, 이런 뭐야? 아, 나는 오리지널 그걸인데 이거 아니네 알고 보니까 수요자에게 이걸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전용 사용권 등록은 취소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뭐야?
누구든지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냐 이해관계이냐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까 트레이드마크 라이선스 제도 유래에서 쭉 설명드렸죠. 왜 유래를 이렇게 바뀌었는지. 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상표 등록도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표권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취소시키는 건 억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한다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상표권자에게는 사용 감독 의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용권자에게는 정당 사용 의무가 주어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전용 사용권의 소멸은 이제 전용 사용권 설정 기간의 만료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기가 있잖아요. 그 만료로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 주된 권리인 상표권이 소멸되면 종된 권리인 전용 사용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또 전용 사용권 설정 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이렇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용 사용권 등록이 전용 사용권자의 어떤 상표법상의 의무 위반, 정당 사용 의무 위반 이런 것 등록해가지고 취소가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소멸이 되는 것이고, 전용 사용권 스스로 자기 의사로서 전용 사용권을 포기를 해. 그런 경우에도 이제 포기로서 소멸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기와 관련해서 포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전용 사용권자는 그 전용 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 사용권 또는 질권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그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 그 포기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주에 붕 뜨는 거 아니에요.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용사용권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용사용권이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지 않으면 재산대에 대항할 수가 없다. 포기에 의한 소멸을 했죠. 누차 얘기하지만 혼동에 의한 소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전용사용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통상사용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보면 제97조 통상사용권 해가지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항은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표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독점한다 이렇게 돼 있진 않죠. 그 다음에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 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전용 사용권자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는 통상사용권자도 있죠. 이렇게처럼 전용 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 사용권자 이 양자의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전용사용권으로부터 받았다면 상표권의 전용권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사용권의 공유, 설정의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표권 그 조항이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또 통상사용권의 등록의 효력 이것도 전용사용권과 마찬가지예요. 대항력이 대항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등록이 대항 요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건 다 시험에 나왔던 거고 다 뭐라 써요. 이거 아까 전용해서 설명드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 등록을 해야 하면 등록은 대항 요건이다.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질권 이런 경우도 그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한, 소멸, 제한 이런 거 다 등록하는 것은 대항 요건이다. 그 다음에 통상사용권을 일단 등록을 한다. 그러면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등 전사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포괄 승계의 경우는 특허청 등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받는 통상사용권이 있고, 전용사용권부터 받는 통상사용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설정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해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건 독점권이 아니니까 배타성 있는 권리가 아니니까 채권적 권리죠. 전용상권은 물권적 권리인데 이건 채권적 권리고, 이것은 사실 당연히 부정성 있는 권리야. 상표권 또는 전용상권자로부터 받았으면 전용상권 이런 것이 소멸되면 얘도 소멸되는 거야. 그 다음에 통상상권 이전할 수가 있죠. 아까 질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담보성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정은 이제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의해서 타인에게 통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표권이 공유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렇게 통상사용권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업무 표장, 단체 표장, 유명 표장권은 통상사용권 설정할 수 없어요. 전용하고 마찬가지예요, 다. 또 서브 라이센스 경우, 전용사용권자부터 상표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서브 라이센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사용권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전용사용권이 이제 공유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그 전용사용권에서 통상사용권 설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노야. 해줄 수가 없어. 통상사용권 다시 이를 설정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에 있어서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통상사용권자가 또 통상사용권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꼭 금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예를 들어 봅시다. 소유자가 이제 또 임대를 줬어. 그러면 임차인이 또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를 줬어. 에? 그러면 이제 전대인이 또 2차 전전대를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뭐 굳이 막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당사자의 계약에서 다 상표권, 권리, 소유권자도 동의하고 임대인도 동의하고 전대인도 동의한다면은 굳이 뭐 막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상표권에 있어서는 현재 판례가 그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미국의 영화사가 있다고 쳐봐. 이것을 아시아의 그 판권, 게임 판권을 상표 라이센스, 이거를 아시아 어느 회사에게 줘. 그럼 일본 회사에 줬다고 쳐봐. 그럼 또 일본 회사가 이것을 돈을 엄청나게 로열티 주고, 그다음에 제가 통판을.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시 뭐야? 한국에 누구에게 줘? 또 중국에 누구에게 줘? 그럼 한국에는 또 이걸 총판을 또 사가지고, 그중에서 게임 분야, 모바일 게임 분야에는 또 A라는 회사에게 주고, 무슨 아케이드 게임 있잖아요. 동전 녹화하는 거. 그거는 또 B라는 회사에게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서브라이센스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 이런 경우 그럼 도저히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너는 미국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 그럼 또 아시아의 중간에 껴있는 업자 입장에서는 뭐야?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계약 구조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그건 떠나서 현재는 안 된다 하는 게 판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통상사용권 설정은 등록은 대항 요건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일단 하면 그 등록 후에 상표권 전용권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은 뭐냐? 설정일의 범위 내에서 그냥 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사용권을 갖는 것이고, 독점 배타성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사용권은 전용하고 달리 뭐야? 여러 사람에게 설정해 줄 수도 있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표권자 자신도 쓸 수가 있어요. 통상사용권은 non exclusive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상표를 쓸 수 있다 했는데, 등록상표는 아까 전용하고 마찬가지야. 색채를 등록상표에 동일하게 하면은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 인정되면 등록상표를 보는 거야. 다만 좁은 의미의 순수한 색채 상표의 경우에는 이런 특칙이 적용이 안 돼. 이것이고, 그 다음에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포기 못하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상사용권자는 권리원인 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출제가 된 사람, 밑줄 친 건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랬죠? 잘 기억해서 출제가 된 지문이에요. 근데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통상사용권 이전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승계의 경우에 상속이나 그 밖에 일반 승계의 경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서브 라이선스 경우에는 이제 그 전용 사용권자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록이 대항 요건에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고, 그다음에 포괄 승계의 경우, 상속이나 일반 승계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통상사용권이 공인 경우에는 전용 사용 경우 마찬가지야. 다른 공유자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껴들어오는 거 못하게. 질권 설정,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통상사용권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서브라이스의 경우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질권 설정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통상의 공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질권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권자는 해당 등록사업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효력인데 통상권 설정 이런 것은 뭐야? 대항 요건이랄 때 등록이, 그 다음에 통상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이것도 뭐야? 그런 것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뭐야? 등록이 대항 요건이다 하는 거야. 소멸의 경우에 포기한 소멸이죠. 둘 다 그렇게 돼 있다. 통상권자의 의무. 통상권자도 뭐야? 자기 명칭 표시가 의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무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고, 상표도 취소될 수 있고, 상당한 율량의 경우 대신 상표권자의 경우 예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용의 경우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당 사용 의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고인운동을 약게끔 썼다 그러면은 통상사용권 설정을 취소될 수 있고, 상표권도 취소될 수 있고, 이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표권자 상당한 율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돼 있다 하는 것이고. 통상사용권 소멸은 뭐야? 통상사용권 설정기간 만료, 그 다음에 주대행 걸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소멸, 또 그다음에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 통상사용권의 포기 이런 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포기의 경우 만약 통상사용권 목적으로는 질권 설정되어 있다면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통상사용권 포기한 소멸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포기한 소멸은 혼동한 소멸이 아니에요. 유차 소멸.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 가지 문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용의제 효과인데요. 이건 불상 취소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19조 1항 3호에 보면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행위의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취소 사유 면하려면 이제 3년 이내에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썼어야 되는데, 그때 그 쓴 사람이 상표권자여도 되고 전용사용권자도 되고 통상사용권자도, 그 어느 셋 중에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썼으면은 취소를 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표권자가 아닌 사용권자들의 사용도 상표권자 사용으로 봐준다. 즉 의제해준다. 간주한다. 즉 간주는 이코르 의제예요. 의제는 이코르 간주, 쭉 본다. 사용한 것으로 봐준다는 사용의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표 사용 계약과 상표 사용 인정 여부야. 그러면 갑과 을이 상표권자의 갑이 을에게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해줬어. 또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해줬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을이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 근데 나중에 불사 취소 문제 됐어. 나 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사용이 아니야. 상표법상 사용이라는 건 뭐야? 상표법 2조 1항 11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뭐야? 이것은 상표권 사용과 설정행위 그 자체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판례.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 승낙 없이 제3자의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뭐야? 상표의 사용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갑이 을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해주면서 너는 나의 동의 없이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사용 허락하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야?
상표권자인 갑의 동의 승낙도 안 받고 사용권자인 을이 병에게 또 사용을 하는 수가 있어. 서브라이센스 주는 식으로. 자, 이런 경우에 이거 상표권 침해예요.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뭐야? 상표법 2조 1항 11호의 상표 사용에 해당해야 되거든.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갑은 을에 대해서 너 내 상표권 침해했어. 허락 없이 쓰게 했어. 나 병한테 너 내 침해했어 해가지고 형사고소하면은 그 침해죄가 될까? 안 돼요. 민사로 해결해야 돼. 계약 위반했다는 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리고 누구 해야 돼? 갑은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야? 침해죄로 고소를 해버려야 돼. 그쵸? 병이 사용한 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 엉뚱히 을이 갑의 승낙도 없이 넘겨준 건 쓰게 한 거니까는 병 합법적인 그런 사용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 허락이 곧 상표 사용은 아니고요.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하려면은 상표 실제로 사용해야 돼. 액츄얼 유스여야 돼요. 액츄얼 유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 사용 계약과 불공정 거래 행위. 이건 상표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놓으십시오. 교양으로만.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표 사용 계약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체결할 때 라이센시 사용권자에게 부당하게 끼워 팔기. 나 요것만 필요한데 뭐 이 상품도 넣었어. 하고 돈 더 갖고 가거나 이 상표도 써. 이렇게 돈 더 갖고 가거나. 또 판매 목표 강제. 얼마만큼 판매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하면 계약 해지한다. 이런 거. 네, 거래 지역 제한 뭐 이런 식으로 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거래 상대방 제한, 또 원료 구입처 제한, 나한테만 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등등등 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계약, 그 약정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때로는 뭐예요?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독점기준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거나 리뷰를 하거나 이렇게 나중에 변리사가 되셔가지고 할 때는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등록, 국제상표 등록 기초상표권에 관한 이제 특례인데 이제 국내 등록 상표권의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상표권자는 전용 사용권자나 통상 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상표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동의가 없더라도 상표권자는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상표권 포기 때 또 한번 설명드립니다만은 그런 제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표 사용권,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 중에 약정 사용권인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